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번 주말 수요일날 정책이 나온 이후에 규제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일단 저번 주에 그 최고조에 달했던 그 매수 수요의 움직임은 사실상 조용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 정책에 관련된 풀이들 수요일 이후에 정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공통된 게 있습니다. 다들 이번 규제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폭은 미미할 것이다, 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거든요. 저 또한도 이 정책 나오자마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 심각할 정도로 크게 뭐 올 것이 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규제는 없습니다. 자, 사실상 이 21번째, 22번째 이르기까지 이 정책이 이어져 오면서 최초부터 시장의 그 상승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단지들,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만 핀셋 규제를 하겠다, 실수요자에게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번까지 이르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실제 수요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사고 싶은 집을 못 사는 건 둘째치고 전세 가격이 너무나 급등했거든요. 특히 이 서울에 못 거주를 하면서 그나마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정부가 이 공급책으로 3기 신도시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일단 당해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주 요건을 채워야죠. 그래서 이 3기 신도시 부근으로 이주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이어졌기 때문에, 특히 하남과 가천 경우 더 그렇죠. 전세가가 아주 무시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만 해도 뭐 3억대, 4억 초반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지금 뭐 6억에 달하니까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자, 오늘 이 수요일 6.17 정책 이후에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매체들 중에서 이 하락 조정에 관련된 주장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죠. 따라서 이번 정책 6.17 대책 가지고 올 것이 왔다, 드디어 이 하락이 시작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21번째, 엄밀히 따져서 22번째인데 계속 정책이 나올 때마다 주구장창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하락을 기다리신다고 이게 와주면 좋을 텐데 그러기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 규제의 핵심 중 시장에 영향을 그나마 크게 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요소 정도가 되겠는데, 일단 첫 번째, 재건축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일단은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2년의 거주 요건을, 물론 이제 도정법이 개정되고 그 이후에 조합 설립 최초 신고하는 게 그렇지만, 지금 사실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재건축에는 사실상 어느 정도의 조정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장에 영향을 아주 크게 주고 오름폭을 주던 이 단지들이 이전에만 해도 재건축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거에 반해, 이번 이 19년 장 오면서 보시게 되면은 재건축장은 그다지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축장 그리고 분양의 그 강세를 따라서 시장이 움직였거든요. 말 그대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에 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앞으로의 시장에, 특히 바로 앞이죠, 올 하반기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법인 규제가 되겠는데, 법인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전세를 껴놓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지, 이걸 가지고 주담대를 활용해서 하시는 분은 내가 대출 규제를 그동안 받으면서 살고 싶은 집을 못 사니까 내가 뭐 성수나 뭐 강남 지역이라든가 어느 지역에 집을 사고 싶은데 이게
이전에 보시게 되면 40%밖에 이제 안 나오니까 70%까지 나왔을 때에 비해서 안 나오다가 법인을 통하면은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니까는 주담대를 활용했던 것이거든요. 그때가 법인 주담대에서 상위 아파트 갈아타는 게 유행이었고, 그 이후에 법인도 대출 규제를 맞은 이후에는 이렇게 활용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세 끼고 들어가는 수요가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법인을 지금 활용하는 이유는 이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법인으로 활용하면서 세금의 부분을 어느 정도 절세하기 위해서 활용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많이 줄 것이냐 따랐을 때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법인으로 주택을 갖게 되면은 부유세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법인 규제에서 주담대는 별 영향이 없겠지만 이것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유세를 크게 급격히 증가시키는 종부세율 높이는 거에 대해서 공제가 안 들어가다 버리면은 이 공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공제가 안 돼서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월까지, 내년 6월이죠. 내년 6월까지 이러한 그 보유세를 피하기 위해서 내놓는 물건들이 꽤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작년과 올해까지 법인으로 이러한 거래를 한 지역이 많은 지역이 어딘가를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개인 규제에 달할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법인으로 거래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방 도시들, 뭐 수도권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올 하반기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 특히 서울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법인 거래는 서울의 비율로 봤을 때 많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서울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 앞선 재건축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권에 올 하반기에 규제빨로 인해서 큰 영향을 준다, 조정을 준다, 하락을 준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즉 현재 장의 중심인 신축 강세장 그리고 전세가 급등은 이번 6.17로는 막을 수가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저가 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조바심을 내면서 지금 6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오면서 거래가 빠바방 터진 거죠. 자, 이제는 밑에는 다 말아 올려 갔고 이제 호가는 올라가거나,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높다고 생각했던 가격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레이팅이. 다시 바꿔 말하면 하반기 상승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17도 여기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게 언제 나타나겠느냐? 일단 6.17 정책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의 이 적응 기간이 필요하죠. 근데 이번 정책 같은 경우는 다른 정책과는 다르게 더 그 기간이 빠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7, 8월을 넘기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8월을 넘기기 어렵고, 이번에 올 하반기에 또 우수한 지역의 입주장도 몰려있기 때문에 이들이 거래가 되면서 이 시장이 말아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10월 그리고 뭐 늦게는 내년 초반까지도 이런 거래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이 9월, 10월 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추가 규제가 또 하반기에 작년에 1116 규제처럼 금융 규제로 우리가 또 한번 이 22번째, 23번째 정책을 만나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냐? 이번에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그리고 6억대 이런 아파트들이 또 계속적으로 움직일 거니까 또 금융 규제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6.17 정책은 확실한 이 매수 억제책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투자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개발호재가 함께하는 지역들, 용산 이번에 그 국제업무 부지 원래 거기에 정비창 부지 개발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었죠. 근데 이제 강남의 이 마이스 협력지구 같은 경우에도 다 이번에 묶는단 말이죠. 잠실까지, 대치 뭐 이런 지역까지 다 묶습니다. 삼성. 그렇게 되면은 실제 거주할 분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허락을 안 해줍니다. 뭐 징역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래가 안 되는 게 어떠한 영향을 주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이미
작년 하반기 금융규제 이후에 이런 고가 주택들의 거래가 많고 뭐 레이팅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금 가장 화랑을 보였던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이 전세가 상승과 이 매매가 상승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이게 그렇게 되냐? 일단은 그 전부터 이 금융규제 묶이면서 투자 수요가 감소했고요. 실수요자의 참여 불가 현상, 요것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금 금융규제를 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도 전세를 껴놓고 미리 사놓고 돈을 벌어서 들어가던가 아니면 임대를 골라야 돼요. 근데 임대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을 임대로 있다가 살려고 했는데 금융규제 막히고 또 10억 초가 안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전세로 눌러 앉아야 되는 분들, 그냥 기존 계약 연장 하셔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전세 물량이 진짜 씨가 말랐다고 말할 정도로 없습니다. 뭐 마포 지역 둘러보세요. 단지 뭐 세네 개, 다섯 개 같이 봤을 때 전세 물량이 하나 있을까 말까. 뭐 이 지경입니다. 그리고 원래 신축장이 이루어지면은 전세가가 그 동반 지역의 동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낮췄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은 신축장의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없기 때문에 난리죠. 그래서 전세 만기 연장이나 또 호가도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 자, 전세가 폭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 문제입니다. 예전에서도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2020년은 전초전이고 21년에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무서운 전세가 상승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내년이 정말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반기 시장은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뀌는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반기에 실제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바뀌는 게 없고요. 투자 수요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서울과 수도권 쪽에 이미 투자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뀌는 게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의 그 시장 움직임 주도자는 실수요자가 그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개발 호재가 많거나 실현되는 곳,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서울에 오를 곳은 굉장히 많다. 꾸준히 더 올라갈 곳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덜 오른 지역들도 있고, 그리고 개발 호재가 실현되는 곳이 있거든요. 자, 특히 올해 하반기에 가장 큰 이슈는 누가 뭐래도 5호선 연장입니다. 5호선 연장. 예. 거기 보시면 이제 강일 쪽, 미사 쪽 해서 쭉 이어지는 그 5호선 라인이 건설되게 되면 그쪽도 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5호선을 기반하시는 분은 좀 더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싸게 사는 거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됐죠. 이제는 뭐 비규제 지역 중에 우량하다라고 여겨지는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지방시장의 분양권을 노리던가 아니면은 이제 핵심지로 올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뭐 법인 규제까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비규제 지역에 기존 주택을 매수해서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투자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 투자가 이제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이제 규제 지역 확대가 뭐 전국적으로 될 텐데 지금은 비규제지만 바로 뭐 몇 달 뒤에 규제 지역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이제는 실익이 없을 수 있다. 크게 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규제 생겨서 나중에 매도할 때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다. 이제 비규제 지역도 우량한 지역 별로 안 남았으니까 다른 방법을 고려해라,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죠. 자,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비주택 시장, 그렇죠? 비주택 시장. 우리는 투자할 때 지금 당장 오르는 것만 보고 거기에 눈이 빨개져고 달려드시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를 예상하고 미리 움직이는 게 투자지, 지금 올라가는 거 보고 들어가는 건 투자가 아니라 그게 투기입니다. 예. 오르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투기예요. 도박. 예. 근데 이게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가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거는 그게 투자죠. 그렇죠? 자, 비주택 시장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레버리지 부분이라던가 뭐 보유세 부분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워낙 자유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시세 차익형 투자로 가다가 다시 또 수익형 투자로 바뀝니다. 사이클이. 조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 시점은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권의 공급과 더불어서 이제 일정 부분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임대가가 영향을 받게 되면서 주저앉는 그런 모양새를 저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 들어오게 되면 안에 있는 그 서울과 중심지에 있는 매매가가 무너진다고 보기보다는 임대가가 먼저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좀 주저앉는 그러한 모양새가 올 거라고 보는데 아직 한참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뭐 차익형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에는 주택시장 조정 오고 저금리 상황에서는 뭐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리고 안전한 이러한 그 부동산에 몰리는 돈은 여전히 많을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 뜨거운 아파트 관련된 뭐 분양권 입주권 뭐 이런 거 다 아파트 관련이잖아요. 여기에만 주력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것들도 미리 공부해 놓는 것도 투자죠. 준비를 하는 것. 자, 이런 대체주택 시장,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이죠. 그리고 뭐 상업용 건물, 상업용 상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공부해 보시면 나중에 다 빛을 봅니다.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부동산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재밌어하고 궁금해하는 그래서 어디가 지금 올 하반기에 좋을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잠깐 살짝 그냥 얘기를 드리면 지금도 사면 오를 부동산 천지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일단 가장 올 하반기에 뜨거운 거는 신축장이 이루어지는 곳, 뭐 신길, 뭐 고덕 쪽, 그리고 뭐 서대문 쪽, 은평구 쪽, 뭐 이런 라인들. 자, 5호선이 연장되는 것이 가장 큰 또 개발 호재입니다. 자, 5호선이 연장되면서 저는 집중하라고 좀 말씀드리는 게 하남 쪽이에요. 하남 쪽.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상권이나 학군 받침 그리고 도시가 이전에부터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탄탄하게 그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미사역 주변입니다. 미사역 주변을 보시게 되면 아파트들이 미사역 주변으로 모여 있고 뭐 학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저렴하게 들어가 볼 수 있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임대가도 꾸준히 올라갑니다. 특히 이 3기 신도시 때문에 당해 지역에 들어가기 위한 이런 행렬이 이어지게 되면서 임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임대가하고 매매가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뭐 3억 5천, 4억 이 정도면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다니지도 않는데 이 정도니까 여기 뚫리게 되면은 바뀌죠. 특히 여기서 한두 정거장 가면은 이제 상일 쪽에 그 고덕인데 고덕의 30평대가 15억인데 지금 미사역 쪽에 있는 가까운 토육세권 아파트가 물론 연식은 뭐 2014년 이 정도 되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뭐 호가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저렴한 거는 뭐 9억 초반대도 있고 9억 중반대도 있습니다. 이것도 불과 그 몇 달 전에는 이 정도 가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면서 또 거래가 좀 바뀐 건데 저는 아직도 뭐 이거는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덕 쪽이 15억이고 뭐 구례일도 뭐 12억대 예, 저렴한 게 그 정도니까 여기도 뭐 저는 왜냐하면 생활 인프라는 저는 오히려 거기보다 좋은 것 같아요. 고덕 쪽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예, 되게 깔끔하고 살기 좋고 그래서 이쪽 지역 임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움직임은 전세가가 꾸준하게 상승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이 중저가 아파트, 서울 안에 중저가 아파트, 특히 9억이 안 되는 아파트는 떨어질 확률이 없습니다. 아예 떨어질 확률이 없기 때문에 임대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9억이 안 되는 아파트는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이슈가 굉장히 많죠. 목동 같은 경우 순차적으로 뭐 빠방빵 막 터지면서 서로 이제 축하해주고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정부는 계속 재건축을 노려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그냥 무조건 좋다고 뭐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예, 무조건 좋다고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과거 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재개발도 그렇지만 재건축도 굉장히 좋게 가다가 갑자기 그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진단만 통과했다고 좋다고 뭐 살 필요는 없다. 이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
재건축에만 어느 정도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초과 이익 환수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징수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인기가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죠. 뭐 성북구에 있는 것들도 뭐 4억은 되니까 프리미엄만. 근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자본이 없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재개발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 뭐 그런 노후된 지역들 찾아가지고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마포에도 염리나 대흥 쪽,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도 이 뭐 서계 청파, 뭐 원효로까지, 뭐 효창동, 용문동 요런데, 요런 지역에 이 예전에 재정비 검토를 했던 그런 지역들 접근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그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재개발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수익의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재개발을 추진되고 있는 뭐 노량진, 한남 뭐 이런 데는 워낙 프리미엄도 높고, 이런 데는 당연히 이 브랜드가 들어와야 되고 좋은 환경이 돼야 되고 고가 아파트가 들어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추진도 안 된 단계, 지금 최초 단계, 구역 지정도 안 된 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이 공공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갈 친구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은 뭐 용산도 사실 뭐 2억도 안 들이고도 뭐 이러한 노후된 지역들 침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노리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서울권이나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프리미엄을 뭐꽤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에 대한 이 프리미엄이 적게 들어가는 재개발 단지나 아니면은 아직 지정이 안 됐는데 우수한 입지나 뭐 이러한 데를 또 많이들 찾으실 거로 보여집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올해 하반기에 가장 큰 호재 5호선 연장 실현, 여기에 물리는 지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9억 이하는 여전히 좋고 내가 거주를 하고 10년 살 거면 떨어질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이제 재건축들 중에서 안전진단 특화했다고 무조건 좋아하실 필요 없다는 거, 그쵸? 그거 요즘에 좀 위험해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인기는 더 높아질 것. 예. 자, 오늘 이렇게 일요일을 맞아서 6.17 정책에 대해서 시장에 영향 줄 수 있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무동산 놀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